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있었던 오전에 청와대 대통령 주재로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오늘 말씀 중에 지금 조금 현장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의도일본지는 먼저 여론조사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서울과 부산 지역 정당 지지도를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울 지역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계시는데요. 일단 보통 선거철이라고 하면 각 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앞서 서울 지역 그리고 지금 부울경 지역 보여드립니다만은 야당의 결집이 좀 눈에 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이 많죠,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를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네. 매 일주일마다 와서 방송합니다만 보면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국면이 막판에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만 아마 그래도 저희 당의 기본적인 아마 좀 지지를 했던 분들이 실망해서 아마 좀 지지 의사 표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투표는 또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한 분들이 한 40% 정도는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마 물론 야당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표에서는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당 구도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양당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벌어지는 부분들은 과연 중도 민심이 좀 그동안에 좀 부동층으로도 또 분류됐던 민심들이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저희가 좀 비중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도 민심이 어느 한 방향을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정당 지지를. 그래서 지금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실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민심을 건드리는 많은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민심과 이반된 정책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여론은 상당히 안 좋다고 했지만 지지율이나 이런 여론 동향,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생각이 없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는 적극적인 참여할 기회도 적었었고 그리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적었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좀 더 중도층이나 아니면 침묵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LH 사태를 기점으로 지금 여론이 돌아섰다라고 이제 많이 분석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LH 사태는 이제 하나의 마지막 마무리에 저는 사실 국민의 분노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부터 축적돼 왔던 국민들의 여론과 그 분노가 바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기점으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서울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의 여론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지층이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지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이 국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당 소속돼 있지 않지만 사실은 생활 정치를 통해서 항상 정부를 심판해 주셨던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더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조금 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녁에요. 이제 두 후보 간에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TV 토론회 관련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을 텐데 앞서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좀 이른바 지금의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좀 뒤처져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하고 싶은
좀 동상이몽을 꾸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번 TV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 그만큼 더 많은 시선이 가는데 어디에 좀 비중 있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치열할 거예요. 두 분 다 말이라 그러면 아마 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예. 오세훈 후보도 뭐 예전에 방송 진행까지 할 정도로 있었고 박영선 후보도 아나운서 출신이고 또 평소에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기자 출신. 그렇죠. 기자입니까? 예,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분이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내곡동 문제죠. 내곡동 문제를 아마 계속 말 바꾸게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아마 박영선 후보는 건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아마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10년 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만뒀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아마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번 선거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라든지 LH 문제라든지 이런 거 공격할 텐데요. 뭐 두 분이서 아마 저는 형식보다는 치열하게 직접 토론할 시간을 많이 갖게 우리가 토론 재미없는 게 보면 시간 제한해놓고 끊어놓고 또 뭐 발언하고 형식 발언 이거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둘이 그냥 치열하게 사회자는 거의 그냥 막만 보고 붙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시청률도 많이 나왔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한 공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각각 잘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TV 토론 말도 둘 다 잘하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 서로의 공세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아마 그 오세훈 후보 이제 그 내곡동 관련해서 그때 뭐 경작자라든지 아니면 측량했던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생방송에서 상대방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아마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약간 이제 살짝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없나 보다.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갔냐 안 갔냐보다 갔으면은 거기에 우리 처가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럼 그 후에 시장이 돼서 그 지역에 지구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처가 땅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넣을까? 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측량 갔다 그러면. 그래서 단순히 지금 갔냐 안 갔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향력을 행사 안 했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일 치열하게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민 의원님께서는 두 후보가 오늘 어떤 전략 갖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까지 어떤 스탠스를 보였는지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와 이제 박영선 후보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촉발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관련, 성추행 관련된 이슈죠. 그때 성추행 관련된 이슈가 제기됐을 때 박영선 후보의 스탠스는 무엇이었냐, 어떤 입장을 발표했었냐. 최근까지 문제가 됐었죠. 그 여성 세 의원들 갖다가 감싸면서 대변인으로 캠프에 요직자를 썼었고요. 대변인까지 했었던 그 죄를 아주 정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캠프에서 하직시켰죠. 그렇죠?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사과라든지 잘못했다라든지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의 문제. 왜냐하면 서울시 지금 박영선 후보 공약 중에 여성 가족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래서 차마 그 여성 공약을 못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대 서울시 선거에서 여성 관련된 특히 여성 안전 관련된 공약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라서 박영선 후보 이 성추행 관련된 문제와 여성 공약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뭐 지금 뭐 서울 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들끓고 있는 문제라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데 박영선 후보가 전직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 정책에 관한 나는 반론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토론하자. 그런데 과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박영선 후보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그러면 입각했을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왜 발언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유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문제인데 친문 정치인 감싸기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 오늘도 해임한다는 얘기 없었죠. 그렇죠? 김상조 실장은 바로 이제 사표 수리를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끼리의 정치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친문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의 여론을 호도한다는 문제, 정부 정책을 잘못 이끌어간다고 하는 문제에서 박영선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오세훈 후보의 공격 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후보가 이렇게 모두 지금 유세 일정을 멈추고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안철수 대표는 단독으로 지원 유세를 하게 됩니다. 안 대표의 최근 행보를 좀 보면요.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매일 지원 유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12년도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꼭 후보가 돼야 된다고 했던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 잘 받아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낼 것인가라는 이제 내 외부의 우려가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오세훈 후보와 같이 이제 지금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토론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 혼자서 다니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도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는 사실 많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앞서서 저희 얘기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이 좀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얘기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얘기 연달아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존재와 있지도 모른다고 발뺌했던 내곡동 땅에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 본인 입으로 자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그 측량 관련 그 현황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는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또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네.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예. 과연 오세훈 시장이 여기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이른바 내곡동 선글라스 남이라는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하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뭐 지금 얘기처럼 내가 예전에 땅 투기한 게 아니다 이래치랑 다른 거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르죠. 상승받았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과연 존재도 모른다, 위치도 모른다, 내가 있을 때 지정된 게 아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정보공개 청구 서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네.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선거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주인이에요. 청구권자는. 그러니까 측량 청구권자는 당연히 본인은 땅 주인이 아니잖아요. 부인이나 장인이나 처갓집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그다음에 입회할 자격도 원래는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서명할 권한은. 예. 그러면 아마 측량한 사람하고 주인들은 서명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신청 안 했거나 그래서 서류가 나왔을 때 본인이 입회인의 사인 없다고 해서 참가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술들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지냈고 그다음에 좀 키고 크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번 보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마 15년 전 사건이잖아요. 2005년 사건이니까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좀 유명한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이러면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오세훈 후보는 키도 크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진술들이 보면은 내가 말뚝도 박아줬다 그러지, 같이 가서 생태탕도 먹었다 그러지, 그때 불출마 선언했었거든요. 한번 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고 불출마를 했어요. 예. 되게 잘하셨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남이 국회의원 안 했잖아요. 처남한테 불출마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처남은 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가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점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점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말 바꾸고 할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 처음에는 뭐 존재도 몰랐다 그러고 그냥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관심을 보였거나 이런 얘기가 증언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또 이득이 본 게 있으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 누가 시켜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시장직을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이. 좀 심하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토론회에서도 예. 또 그런 얘기를 또 할지도 몰라요. 제가 또 뭐 거짓말이면 사퇴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습관성 사퇴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6년 전에 그 측량 당시 그 측량 현장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했던 말 그것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한마디로 된다는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시죠? 정직해야 되는데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예.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민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의 쟁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제 아까 정보 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쟁점은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에서 먼저 공격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내곡동 땅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을 갖다 결정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증언도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그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 걸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갖다 강제로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거죠. 물론 자잘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세훈 후보의 기억의 정확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히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같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세훈 후보도 15년, 16년 전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 처가의 재산에 그렇게 사위가 몰입해서 얼마나 많은 사위들이 그걸 다 관리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의 문제도 또 부정확한 것 이유 중에 하나고 중요한 건 더 것은 지금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증언들이 있는데 녹취록은 없습니다. 영상도 없고요. 뭐 화면 변조할 수도 있고 목소리 변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나 녹취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라고 지금 CG나 이렇게 문구로만 나오고 있는데요. 증언의 신빙성이란 측면에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증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은 16년 전이고 물론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유명인이기 때문에 셀럽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무슨 선글라스를 꼈고 바지를 입었고 뭐를 먹었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금 의혹 논란이 남은 9일 동안에 4월 7일까지 어느 정도의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보 공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슈가 뭐 될 수 있나 뭐 그 정도 네. 거고요. 오세훈 후보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개발하는데 재개발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냐가 네. 핵심이고요. 이미 그건 오세훈 후보의 손을 떠난 문제다라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보공개 청구가 오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크게 지금의 선거 이슈를 지금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이슈는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LH 사태나 아니면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된 국민의 분노가 더 심각하고 이거에 대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향배가 더 많이 한쪽으로 더 갈 것이냐 조금 그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냐가 예.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정보공개 청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번째.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청구하는 사람의 입회는 소유자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자 거기에 기록이 없다 해서 참여 안 한 건 아니다. 예. 근데 참여가 단순히 뭐 참여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계속 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래도 지구로 지정된 거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건 본인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린벨트 땅이라는 거는요. 매각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용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찌 예. 보면. 근데 수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득을 본 겁니다, 실제로. 근데 만약에 측량하는데 본인이 참여하고 그걸 나중에
지구에 포함시켜가지고 수용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지금 앞에서는 권력기관 나왔습니다만 공직자가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설령 만약에 자기 처가 땅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걸 미리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자꾸 뭐 서울시에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그린벨트 해제는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토부 다 관련돼서 논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를 나는 이유 뭐 존재도 몰랐고 위치도 몰랐고 관여도 안 했고 뭐 국장이 다 알아서 한 거고 했는데 지금 측량하는 데까지 갔으면 얼마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더구나 자기 땅도 아니고 처가집 땅에 측량 아무나 하나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제가 보기에 아마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의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경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특히 부동산 적폐 청산의 의지다라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두 분께 30초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시간을 준수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책의 정말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슈 아닌가 생각합니다. 14% 인상을 했는데요. 정말 타이밍이 교묘합니다.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에 14% 인상 받고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본인의 전세금을 올려줬어요. 5% 상한 맞춰서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서 지금 이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지금 방송 나오지만 인터뷰까지 마지막 퇴임 인사까지 하게 했는데요. 예. 이런 배려가 있을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국민의 분노가 있다는 거를 청와대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법 시행의 핵심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왜 이런 이슈를 몰랐을까라고 그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그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걸 악용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과연 어떤 대안 마련을 통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아마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대인이면서 임차인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청담동에는 거기는 임대를 줬었고 자기는 딴 데서 이제 금호동에서 전세로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올려주고 이쪽도 올린 건데 뭐 시간상 제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딱 그 시행에 맞춰가지고 앞에 올리고 뒤에 올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전세값이 상승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도 저는 아마 시장에서 결정했을 거라 보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공공의 어떤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뭐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퇴는 뭐 불가피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